사람의 신경계가 이제 뇌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초신경계가 되게 신기한 게 있어.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 1년을 12달로 나누고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어.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있잖아. 그게 말일이죠. 여기 숫자가 그게 나와 있어요. 12쌍, 31쌍. 하필 12쌍, 31쌍이야.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자연의 섭리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신경계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하필 12쌍, 31쌍이야.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12쌍, 척수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31쌍이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도 말초신경이야. 끝은 말자, 그죠? 말초신경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되게 신기하던데.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가 맞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암기하는 방법도 12월 31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충분히 알만한 것들이고요. 자,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에 대한 내용인데, 뇌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5부분에서 자, 대뇌.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했죠. 머리가 좋아지려면 고등어를 먹어야 되듯이 고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뇌는 항상성, 이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는 안구운동 같은 눈과 관련된 것이었고, 연수는 생명활동, 심장이나 호흡, 소화 같은 생명활동의 중추였습니다. 손해는 이제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였어요. 근데 못 봤던 게 보이죠? 뇌교가 뭐냐면 중간뇌 부분과 연수 부분의 사이에 껴있는 부분을 뇌교라고 하는데, 대뇌하고 소뇌, 그러니까 대뇌하고 소뇌 사이, 이렇게 이거죠?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이렇게 뇌교까지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대뇌하고 소뇌가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뇌와 소뇌가 이 부분을 통해서 소통한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대뇌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뇌교가 다리 역할을 한다. 근데 중간뇌하고 연수 사이에 껴있지만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정보를 교환해주는 게 아니라 대뇌와 소뇌 사이에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뇌교입니다. 또 용어가 있는데 중간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뇌줄기라고 불러줘요. 뇌줄기, 뇌의 줄기다라고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뭘 구분할 수 있냐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뇌사라는 말과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뇌사자. 뇌가 죽은 사람과 식물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데, 뇌가 죽었다는 건 이 뇌가 다 죽었다 보면 돼요. 다 죽었다. 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여기 연수. 연수라는 부분까지 죽었어. 연수가 죽었다는 건 뇌줄기가 죽은 겁니다. 뇌줄기가 죽었다는 건 이 사람은 스스로는 뭘 할 수 없다?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을 뇌사자라고 불러줍니다. 뇌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여러 개를 막 연결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호흡, 인공호흡 장치를 비롯하여 인공순환 장치 등등 여러 개를 연결해주면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뇌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뇌사자를 살려놓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하지만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식물처럼 대뇌 부분만, 특히 거칠 부분,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만 없어. 코마 상태라고 하죠. 또는 기절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마치 식물처럼 스스로는 이 뇌줄기가 살아있어서 스스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분들은 여러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 숨 쉬고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죠.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뇌사자와 식물인간을 구분할 때 이제 여기 연수를 비롯한 뇌줄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쌤이 만약에 강의를 하다가 의식을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웃고 있어. 선생님도 퍼포먼스 한다. 아유 또 뭐 이러면서 가만 안 둘 거야? 신고해야지. 119에 전화를 해야겠죠. 선생님이 쓰러졌다고, 그죠? 그럼 제일 먼저 119가 달려와서 하는 게 뭔지 알아? 환자분 제 목소리 들으세요 하면서 그 다음 하는 게 동공반사를 동공반사. 왜 보는 거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건 대뇌 기능은 상실된 거 알겠어. 근데 너 뇌줄기가 살아있니? 뇌줄기 쪽이 살아있다는 건 여기도 중간뇌 쪽도 뇌줄기가 살아있다는 건 중간뇌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중간뇌가 살아있다는 건 뇌줄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간뇌가 살아있다면 동공반사 해야지. 동공반사 하면 잠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근데 동공반사 안 해. 큰일 난 거야.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더 서둘러서 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쌤을 예를 든 건 그냥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뇌줄기를 자꾸 언급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97쪽 오른쪽 밑에 정리되어 있는 게 뇌사라는 말과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구나 해주면 되고, 아까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게 대뇌가 바깥에 이렇게 약간 얘는 분홍색으로 그려놨지만 또 회색이라죠. 회색질, 회백질이라고 하고, 안쪽은 겉질이죠. 겉질은 회백질을 하고 있고, 이건 속질, 안쪽은 백질이라고 해요. 백질.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뉴런이죠. 뉴런을 하나 그릴게요. 뉴런이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녕. 신발을 신고 서 있는데, 이 신발이 하얀색 백구두예요. 하얀색 운동화, 흰 운동화야. 흰 운동화고, 머리는 약간 회색으로 약간 이렇게 염색한, 회색이라 칠게요. 회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하고 있는 날라리, 그죠? 약간 날라리, 회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하얀 운동화 딱 신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저 회색이 머리 쪽이니까 여기에 신경세포체 쪽이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고 안쪽으로 축삭이 뻗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신경세포체 쪽이 보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안쪽을 뜯어보면 안쪽은 백색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척수는 미리 보여줄까? 척수는 반대거든. 척수는 반대야. 척수는 겉에가 백질이고 안을 뚝 뜯어보면 안쪽은 회색이야. 거꾸로. 좀 하도 많이 봐갖고 위에 있을 거야. 소척수 그렇죠. 바로 넣어줘. 이겁니다. 좋아한다고? 이게 척수 잘라는 건데 봐봐. 겉에가 그냥 하얀색 계통이거든. 하얀색. 겉에가 백질이고 안쪽이 오히려 약간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척수를 그림을 이렇게 척수라고 한다면 척수는 안쪽이 이렇게 신경세포체 쪽이고 바깥쪽이 축삭돌기 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백질이지만 안쪽은 회백질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 척수하고 뇌가 정반대다. 어디 갔어? 정반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수하고 뇌가 정반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대뇌 맨 위에 보면은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겉질은 우리 97쪽 맨 위에야.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겉질은 주로 밑줄자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고 라고 써있어요.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텍스트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회백질이다, 회색질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요. 자, 그리고 대뇌는 주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추리기역 같은 어떤 고등정신작용도 담당을 하고요.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방구가 서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교차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교차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부분은 바로 연수 부분이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연수동 가면은 교차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세요. 교차로가 되면 신도시라고. 신도가 정지나? 그래요. 자, 겉질의 부분인데 이거는 참고로 겉질의 부위별 기능 이거를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건 못 봤어요. 야 뒤쪽이 시각이고 야 앞쪽이 말하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진짜 단수 남기거든요, 사실. 이걸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 어쨌든 이게 대뇌의 겉질인데 대뇌의 겉질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낸지 알아요? 드라마 중에 이제 브레인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뇌에 관련된 의학 드라마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실험하는 게 그 드라마에도 나왔거든요. 뭘 먼저 먹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포도당을 먹어요. 먹으면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은 포도당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것도 뇌가 제일 많이 써요. 뇌로 갈 텐데 자, 이 포도당이 흡수가 돼갖고 이제 퍼질 때쯤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지. 그랬더니 대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그 물질이 그 포도당이 그 방사성 동위원소 포도당이 어느 부분에 많이 모이는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걸 추적 관찰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각 부분에서 어느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냈다라고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뇌도 역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뇌도 역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뇌만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뇌도 역시 작은 뇌이긴 하지만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아까 배웠던 부분인데, 자, 우리 감각 기관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우리 귀 같은 경우는 듣는 역할 하잖아. 그래서 귀에 연결된 듣는 역할하는 게 거기 어디죠? 달팽이관에서 연결되어 나온 신경은 그래서 들어야 되니까 대뇌로 연결되어 있어. 달팽이관 위쪽에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거니까 소뇌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서는 신경 다발이 두 개의 다발이 나와서 하나는 대뇌에 꽂혀 있고 하나는 소뇌에 꽂혀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간뇌 아까 했으면 간을 맞춰주는 뇌이고요. 간뇌도 이거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로 구분한다라는 거 일단 밑줄만 볼게요. 시상이 어디고 시상하부가 어딘지. 간뇌가 아까 여기 대뇌하고 중간뇌 사이에 껴있는 부분인데 사이에 껴있는 간뇌에서도 시상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야. 근데 그 시상하부라는 곳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호르몬이 나오는 전두엽과 전엽, 후엽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그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
간내에 있는 이 부분에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디가 시상이고 시상하부고 간내에 붙어있다고 일단 알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용어적으로 시상이라는 부분, 시상하부라는 부분을 딱 보면은 간뇌에 붙어있는 거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돼요. 간내에 붙어있는 거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는 시상이라는 표현은 척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거칠게 전달 역할을 한다 되어 있고요. 하부가 자율신경 내분비계 조절 중추. 아까 말했던 내분비계가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야. 호르몬을 만드는 부분이 바로 시상 하부 쪽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몬을 저장하고 있거나 만들어내는 부분을 또 뇌하수체라고도 해요.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거 시상하부가 여기라고 한다면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뇌하수체야.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시상하부야. 시상하부가 내분비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인데, 자, 구조를 잘 보면 1번 부분과 2번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 2번 부분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2번 부분은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하는데,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가 만든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전엽은 완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 전엽은 자기가 만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완전 기원이 달라. 얘는 지가 스스로 만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게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걸 전엽이라고 하고요. 전체 뇌하수체라 해. 뇌하수체라고 하고요. 전엽, 후엽이라고 하는데 미리 스포하는 거야. 전엽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르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스포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대. 그때 나오는 용어가 시상하부야. 시상하부는 시상이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겠죠. 시상과 함께 여기가 이 전체가 뭐다? 간뇌라고 불러주고 시상 부분이야. 시상 부분이 있고 시상하부 부분이 있는 거야. 간뇌를 좀 확대한 거죠. 간뇌. 그러니까 뇌의 일부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중간뇌는 가장 간뇌 밑에 있는 뇌, 가운데 있는 뇌로서 감각 정보도 전달해요. 감각 정보는 이제 시각 정보 위주가 되겠죠. 평형 감각, 안구 운동, 홍채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뇌교는 아까 했죠. 뇌교는 그 뇌줄기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을 뇌교라고 불러줬습니다. 아까 이제 각각 단어를 들을 때, 단어를 볼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단층 촬영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를 먹었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를 보는 어떤 장치, 엑스레이라던가 MRI라던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거를 지켜보면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이제 척수가 나오는데 척수는 이렇게 기억할 게 좀 있어요. 척수는 이제 감각기관에서 느낀 감각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뇌한테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다시 우리 반응기관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연결 통로를 하는데 척수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쌤 봐봐. 여기를 딱 때렸어. 아픔을 느낄 거 아니야?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아픔이라는 감각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이야. 그럼 무슨 뉴런을 통해서?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구심성 뉴런이 척수에, 잘 들어,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척수의 뒤로 구심성 뉴런이 들어와.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또는 지가 명령을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는 원심성 뉴런은 앞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으로는 척추를 딱 갖다 놓고 뒤에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장면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뒤쪽을 후근, 앞쪽을 전근이라 그래요.
뒤로 들어가서 앞에 전근을 통해 나오는 건데 전근이 운동신경이 연결돼 있고 후근이 감각신경이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건 뒤로 후근을 통해 들어오고요. 운동을 시키는 건 전근을 통해 나간다. 이걸 가끔 물어봐요. 어디가 감각신경 쪽인지 어디가 운동신경 쪽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정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다. 그래서 아까 뉴런의 구조를 가지고 암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그 내용만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의식적 의식적 반응은 이제 대뇌가 중추가 되어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걸 의식적 반사라고 하고요. 중추가 되는 게 대뇌가 된다는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요. 무조건 반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반사를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했죠. 무의식적 반응. 근데 무의식적 반응은 무조건 반사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아까 정리했던 조건 반사 역시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도 역시 무의식적 반응에 속해요. 완벽한 동의어는 아니겠죠? 아까 정리해준 정리해준 어떤 구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이거 전부 다 그거네요. 척수에 관련된 것만 써놓고 있지만 연수라던가 중간뇌와 연결된 건 역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회피 반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게 가끔 나와 이렇게 딱 나와서 얘는 회피 반사의 예입니다. 반사. 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얹었어. 어떻게 돼요? 뜨겁다라는 감각을 피부가 느껴서 이것을 이렇게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넣어줍니까?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자 봐봐. 구심성 뉴런이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뒤로. 이게 뒤쪽이야. 후근 쪽이야. 후근 쪽으로 뒤로 들어가서 아픔, 이 뜨겁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거를 대뇌로 전달을 해서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면 너무 느리잖아. 그래서 중추신경, 자, 척수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요 녀석을 통과해서 내가 명령 내릴 거야. 그래서 요 연합신경이 바로 명령을 내려서 전근에 있는 운동신경을 따라서 바로 명령을 내려서 여기 반응기, 근육에 해당하는 반응기에 바로 신호를 줘. 바로 손을 딱 떼게 만들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럼 뇌하고는 상관 있어 없어? 뇌하고는 상관없죠. 뇌한테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척수 스스로 중추신경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피반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무릎반사 마찬가지예요. 무릎반사도 무릎을 때리면 일종의 회피반사라서 무릎을 때린 감각이 척수의 후근 쪽으로 가서 전근을 따라서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반사도 우리가 대뇌를 가지고 생각만 해야 돼. 척수반사할 때 이거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안 되고요. 대뇌로 나는 절대로 척수반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도 대뇌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릎반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과 상관없는 거야. 대뇌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죠? 쭉 넘겨볼까요? 넘기면 말초신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쌤이 아까 말로 했던 게 바로 이 구조예요. 중추신경계가 명령을 내린 녀석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뉴런이 있다.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건 두 가지 뉴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있는데 구심성 뉴런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원심성 뉴런은 명령을 전달하는 뉴런이잖아. 그 원심성 뉴런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다 붙어있어. 체성신경계, 뭔가 팔을 움직인다, 팔을 움직이지 않는다, 팔을 왼쪽으로 움직인다. 다 일방통이야. 다 내가 일방으로 운동신경,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만 명령을 주는 게 체성신경계이고요. 당연히 자율신경계도 명령을 주기만 해. 자, 심장 빨리 뛰어. 아니, 느리게 뛰어.
공부만 해! 하지 마! 등등 이렇게 명령을 주기만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아까 말한 교감 선생님과 부교감 선생님으로 나눠져 있죠. 누가 나쁜 사람이다? 교감 선생님이 나쁜 사람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등장하지 않아? 암기법인데 교감이 나쁜 사람이고요. 교감처럼 나쁜 사람만 우리 학교에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신경 쇠약으로 죽겠죠. 그래서 부교감 선생님 같은 좀 이렇게 착하신 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교감은 흥분, 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과 관련된 암기법 하나를 알려주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누가 교감인지 누가 부교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뉴런과 두 번째 뉴런 사이에 마디라 그래서 신경절이라 그래요. 신경절을 중심으로 이걸 절전 뉴런, 얘를 절후 뉴런이라 그래요. 앞에 거를 절전 뉴런, 뒤에 거를 절후 뉴런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교감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성질도 안 좋아서 뒤끝이 있어. 뒤끝 있는 사람, 뒤끝도 있어. 뒤끝 쩔어. 그래가지고 전 뉴런은 짧은데 뒤끝이 긴 거 보여요? 뒤끝이 기신 분이 교감이라고요. 그림만 보고도 누가 교감인지 누가 부교감인지 판단할 때 뒤끝이 긴 녀석이 교감입니다. 뒤끝이 짧죠? 성격도 좋으셔. 우리 안정화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부교감이야. 우리 안정화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뒤끝도 없으셔. 쿨하셔. 엄청 쿨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 거야. 그러면 교감은 나를 왜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흥분시키고 너를 짜증나게 하느냐? 맨 끝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남자들이 싸울 때 나온다는 그 아드레날린 솟구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다른 말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유일하게라고 말하는 건 아까 이 신경절에서도 무조건 아세틸콜린 나와요. 밑줄을 그면 이 중간 전달 물질 모두 아세틸콜린이야. 그리고 부교감 선생님은 끝에도 한결같이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둘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얘는 중간에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은 끝에서 아드레날린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그냥 체성신경계가 반응기를 움직일 때, 근육을 움직일 때도 이 아세틸콜린 같다 해요. 나와있죠? 체크. 체성신경계가 근육을 움직일 때도 아세틸콜린을 이용하는데 굳이 혼자서만 나를 흥분시키려고, 나를 놀라게 하려고, 나를 짜증나게 하려고 이 아드레날린을 내보내는 게 바로 교감이다 라는 정도로 암기해주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꺼번에 정리할 텐데 그 다음 그림도 같이 봐봐. 이 그림은 또 시험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교감과 부교감의 성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중에 누가 성격이 좋다고요? 부교감이 성격이 좋다며 뒤끝도 없으시고 뒷끝만 온자라? 봐봐. 양보도 잘하셔. 뭔 소리야? 아유, 가운데는 교감 선생님이 쓰세요. 보여? 중심부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게 다 교감이야. 저는 양쪽 끝에서 할게요. 양 끝에 배치되어 있는 게 부교감 신경절입니다. 중심부에서 뭔가 막 뻗어나온다. 다 교감 신경이고 양쪽 끝에서 나오는 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림만 보고 나 부교감 선생님이시네.
아, 교감이네, 새끼. 교감이네, 걔가. 약간 암기법이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듯이 교감이 나오면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숨 쉬는 거, 심장박동 촉진, 그 다음에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건 혈당량을 올려주기 위한 기작인 거야. 글리코젠을 분해 촉진하려면 뒤에서 호르몬 때 배우겠지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소화관의 운동이 억제되고 소화액도 분비가 안 돼. 소화가 안 되겠지, 그러면. 소화도 안 돼. 제가 보면 소화도 안 돼. 그죠? 쓸개즙도 약간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도 분비가 억제돼서 소화가 안 됩니다. 방광이 확장된다는 건 버 풀리는 거니까 오줌까지 싸요. 너무 무서워. 그치? 이쪽 부교감 선생님은 그 반대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의 특징을 그림과 함께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신경계 질환. 자, 신경계 질환은 중추신경계 질환과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는 건 뇌나 척수가 파괴되는 걸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하겠죠. 자, 알츠하이머는 대뇌의 뉴런이 파괴됩니다. 대뇌의 뉴런, 대뇌가 파괴되는 거니까 고등정신작용이 좀 안 되게 되겠죠. 지적 기능이 쇠퇴가 됩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상실, 감정 변화 심해지고 방향 감각에도 장애가 생기고요. 우울증,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분비 뉴런이 파괴됩니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 뉴런이 파괴가 돼.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겠지.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피로해집니다. 도파민이 약간 기쁘게 해주는 어떤 호르몬이래.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몸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피로하고 떨림 발생하고 온몸이 굳어지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운동장애. 몸이 굳어지니까 운동장애가 나타나겠죠. 이거를 파킨슨병이라고 불러요. 파킨슨병. 말초신경계 질환은 크게 루게릭병이라는 것과 길랭바레 증후군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루게릭병은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파괴됩니다. 뭔 소리냐면 루게릭병은 감각신경은 살아있어. 운동신경만 파괴가 돼. 내가 루게릭병 환자야. 뭐가 보이지? 모기야. 모기 소리 들립니다. 왜? 감각신경 살아있으니까. 코에 붙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붙은 것도 간지러워. 근데 운동신경이 퇴화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 빨대를 꽂아 탁! 피를 막 촉촉 빨아. 하지만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피를 다 빨릴 동안 고스란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게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감각신경은 살아있고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파괴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손이 잘 안 사용하니까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거니까 손이 사용이 서툴어지고 다리도 약해지지만 나중에는 기침, 호흡곤란, 근육 약화, 근육 강직 등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도 마찬가지로 호흡도 운동, 호흡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호흡 운동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을 가게 되겠죠. 길랭바레 증후군은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해서 마리집을 손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우리 뉴런들을 잡아 죽이는 거야. 뉴런들. 특히 마리집 쪽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손과 발의 근육이 약해진다. 마리집, 그러니까 우리 뉴런을 파괴하니까 운동신경이 파괴되면은 운동을 잘 못하게 되겠죠. 호흡도 잘 못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얘는 선택적으로 몸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뭐 감각, 운동할 거 없이 다 죽이는 게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질환들이 있다. 자, 일단 신경계 쪽 정리는 다 끝이 났고요. 자, 문제 풀이를 좀 할 건데 문제가 풀려있는 친구들 있죠? 분명 뭐가 좋나요? 안 풀려있어요? 풀어봅시다. 갔다 오세요.